정세가 이제 위험해지고 동북권 사진 날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볼 때 우리는 북한도 끝장났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핵위기가 터지면서 페리 국방장관이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북한을 용변 핵단지를 폭격하겠다고 하니까 끝장났다. 아하, 이제 미국이 외톨이는 나면 북한마저 이제 없애버리려고 하느나 이제 끝장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었죠 그때. 아, 이거 끝장났다. 그때 사실 때렸으면 지금과 같은 북한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는 다 망명하고 또 중국, 북한인은 거의 중도로 중국으로 대거 망명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때렸으면 전면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북한.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때렸으면 김일성이, 김정일이도 다 망명하려고 스위스를 그래서 다 보낸 거예요. 가족들 100% 보낸 거 아닙니까? 김일성 가족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유럽으로 다 나와 있었고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만 남아있다 뿐이지 남아있었던 가족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때 상황이 그렇게 나쁘다는 걸 스스로가 인정을 했거든요. 결사전 하다가 뭐 때리면 싸우긴 하겠지만 전면전도 못합니다. 전면전도 못하고 미국이 때리면 그냥 싸우는 척 싸우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다 망명하는 거죠. 그 전면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페리 국방장관이 때리질 않더라고요, 그때. 그때 강 교수님 말이 맞아요. 다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 94년도에 정말 전쟁 한반도 전쟁 위기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때 전쟁보다도 아까처럼 용변 핵단지만 딱딱 쪼개버렸으면 그래, 끝납니다. 북한 그러니까 상황은 그게 왜그 얘기가 나왔냐면 무너져버리죠. 그럼 우리가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유리했죠 그때 근데 당시는. 전쟁 위기가 왜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인들 소환하려고 그랬었거든요. 소환하면 그건 바로 전쟁인 겁니다. 말 그대로 연변을 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항공모함이 실제 부산에 들어왔습니다. 저 그것도 확인해요. 항공모함이 미국 태평양 함대 항공모함이 부산에 들어왔으니까 진짜 때리려는 줄 알았죠. 저렇게 긴박했는데 대한민국만 태평했어요 그때. 비축물자가 단 1kg도 남아있었던 게 없어요. 다 털어먹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동구권 사진아들이 92년도 싹 다 무너지면서 그때 북한이 완전히 올스톱 당한 상황이었거든요. 94년도 당시에 이제 그런 아무튼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는데, 전면전은 예. 미국이 때려도 맞설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그 북한 체제의 붕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요. 북한의 보고 체제의 붕괴를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 북한 보고 체제는 1인 체제, 김정일이의 사인, 그 위에는 김일성, 비준이 없는 사업은 한 건도 할 수가 없어요. 수백 건, 수천 건의 비준이 당 조직 지도부 그 안에 서기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김정일이나 김정은한테 올라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보고 체제 붕괴는 김정일이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아버지를 속여야 되니까. 아버지를 속여야만이 권력을 승계할 거 있을 것 같고 아버지를 속여서 국가 경제가 잘 건설한다고 이야기해야만이 2인자가 자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김일성의 눈을 가렸어요. 한때 94년도 남북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노양산 특각에서 김일성이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저희는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의아했어요. 왜? 김일성 특각은 최고의 의사들이 항시대기. 그 특각에는 김일성이가 왜냐면 만순강 연구소가 점친 게 108살까지 산다고 점을 쳤으니까 좋은 설비는 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김일성이가 왜 쇼크를 받았나 했냐. 지금 배급체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래요. 뭐야 지금 다 잘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충신인 사람이 보고했답니다. 지금 배급 6개월째 못 주고 있답니다. 거기에 열이 받은 거예요. 그만큼 북한의 김정일이는 정치 세습은 알았지만 경제를 몰랐다는 이야기거든요.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은 김정일 체제가 만들어 놓은 건 어떻게 보면 인재 김정일 독재 체제가 비롯된 건데 지금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으면 김정일이는 그러면 왜 그 1호 특각에서 왜 자네들을 왜 숨어서 키웠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람난 거 들킬까 봐. 사생활 유포될까 봐 제일 김정일이는 조심했어요. 철막 통치를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정찰청국에서 일일 보고를 하죠. 국가안전보위가 정찰청국이. 정찰청국에서는 장군님 지금 시시각 미국의 인공위성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광 케이블까지도 사실은 감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는 항상 운둔을 해야만이 비밀이 노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키웠어요. 뭐 남부럴 거 없이. 근데 이제 급작스럽게 됐잖아요. 2008년도부터 이제 내경색 쓰러지고 나서 김정은이를 대동했잖아요. 자, 김정은이는 지금 김정은의 주변에 있는 애들은 절대 제대로 보고할 수가 없어요. 그거 제대로 보고하는 순간 날아가니까.
이 북한의 2인자가 되면 혜택이 많아요. 김정은 장군님 잘합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눈을 가리면서 자기네가 해먹은 건 다 해먹는 거거든요. 이거를 사정의 칼날을 대려고 했던 게 바로 장성택이니까 장성택을 제거한 거죠. 김정은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가 네. 설 후에 하자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의 화해 제스처. 그러니까 돈으로 다 북한은 계산한 거예요. 빨리 던져라, 던져. 빌려줘. 쌀 줘 이거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정부가 호락호락하나 그렇게 안 가니까 지금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전략에. 그러니까 이 이산 가족에 관한 한 북한이 이걸 뭐 볼모로 삼는다든가 이것을 뭐 협상에 무슨 빌미로 잡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이산 가족 상봉 행사가 끊긴 기간 동안에 뭐 3년 남짓 만에 3,800명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놓고 이제나 저제나 그러다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정말 북에 다들 가족을 두신 모든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그러니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좀 이제 북한 쪽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은 제일 피해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북한 출신들이에요. 왜? 모르던 사람들이 남한에서 이산가족 찾아달라고 오죠. 그렇죠. 몇십 년 동안 남선 출신을 숨기고 산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너 남선 출신이었어? 이렇게 잡혀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럼요. 내가 숨긴 거니까. 나 함경도 출신이라고 숨기고 살았는데 서울 출신이었어? 이렇게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를 연습을 해요. 한 버릇은 모아놓고. 인민문화공전이나 이런 데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겠죠. 교육시켜요. 어떻게 이야기해라, 뭐 해라. 가급적 많이 뜯어내라는 얘기도 한다면서요. 뭐 그리고 하물며 이산가족 상봉 끝나면 금반지는 다 회수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려면 금반지 2개를 줘야 돼요. 이산가족 상봉은 북한 통전부의 가장 큰 카드예요. 이때까지 이산가족 상봉으로 어마어마하게 북한 애들이 소위 말하는 원조를 받았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정부가 그 관행을 끊겠다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의 첫 시작은 서신 교환이 돼야 돼. 첫 번째는 서신 교환이 가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내는 어느 정도 소정의 달러는 보내줘야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걸 자꾸 하면 왜냐 이산가족 상봉하면 북한 사람들은 언제나 또 2중 3중의 고통을 받아요. 북한 사람들은. 나도 이제 네. 이북 사람이고 이제 말하자면 실향민인데. 아니 제 정보가 틀린 건 없어요. 내가 최근에 뭐 오픈된 얘기라니까 나도 묻고 싶은 게 이남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북에 있는 가족들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 그런 게 많아지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핸드폰 요금만 한 180만 원 정도 나와요. 예. 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중국 폰도 있는데 그보다 더 진화된 폰도 있어요. 평양에 더 진화된 인공위성 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냐?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야 잘 있니? 야 우리 탈북하려고 했는데 잘 있니? 걸치다 오시다 보니까 야 여기 뭐 무슨 사건이 터졌어. 야 그거 좀 파보라 하고 이제 오는 정보인데 이제는 분단 관리 시대에서 통일 시대로 오고 있는 건 느끼시죠 피부로. 예. 그 저변에는 사실은 저희 탈북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요, 이 합법적으로 통일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송금하는 걸 불법이라고 딱 정했지만 한 100만 원 보내면 북한에 뭐 30만 원은 가요. 가족에게. 그렇죠. 중국의 브로커가 좀 떼고 또 보이부에 또 안 먹이면 요놈들이 또 환율에 또 환율 차이도 있고. 환율 차이. 그 100만 원에 비교로 3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네. 내가 얘기했죠. 북한의 평균 노동자 월급이 2불이 안 된다고. 그럼 30만 원은 몇 불입니까? 이야. 한 40불 되죠? 예. 300불이죠. 300불 정도 350불 되죠? 정도 되죠. 그 300불 가지고 200불은 먹고 살고 100불로 또 사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이 이미 북한의 민주주의적인 정신은 두 번째고 시장 경제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독 광부나 파독 간호사가 돈 보냈듯이 지금은 탈북자들이 밀로 돈 보내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 북한에서 넘어오는 탈북민 수가 완전히 줄었대요.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경직이 되면서
이제 뭐 두만강을 넘어오거나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올 때 굉장히 지금 단속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면서 그 왜 커미션이라 그러잖아요. 중간에 이제 돈을 받고 이렇게 넘겨주는, 오고 뭐 네. 가족들도 데려오고 이런 것들이 가격이 몇 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예전에 만약 100만 원이었다면 지금 막 400만 원, 500만 원 위험해졌으니까. 참고로 윤영미 씨 위험해지면서 남편분이 이 네. 탈북자들을 돌보는 그 목회 활동을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최근에 그래서 잘 알고 이제 계세요. 들은 분위기가 그래서 예. 위험해지니까 거기에 따른 그 위험 수당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게 엄청나게 지금 뛰어서 거의 탈북하는 사람이 완전히 줄어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김정은 정권이 과연 안전한 것이냐에 대해서 이론이 많거든요. 특히나 중국 관계가 원만한 것이냐. 장성택 처형이라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이건 고깝게 볼 수밖에 없는 일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정권 기반도 충분하지 않고 중국과도 원만치 않고 미국과는 요원한 상태에서 도대체 기댈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 공세라는 걸 해요. 남한하고 우리 대화 좀 합시다. 잘 지내봅시다. 예상치 못하게 지금 신년사부터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경우는 뭘까? 흔히 아주 쉽게 쓰는 말이지만 위기가 기회다 하는 말이에요. 북한을 도와주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 경제 진출하는 거예요. 남한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분위기 만들어서 경제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의 한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있으면 더 이상 전쟁 상황에 의한 뭐 이런 체제 변화, 급변 이런 거 참 줄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이 좀 깨지 않겠어요? 우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사로부터 또 이번에 스위스 가서 그렇고 계속 통일은 대박이다 말씀을 몇 차례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걸 계기로 해서 북한도 지금 위화 제스처를 하니까 우리가 이 꼭 남북 이 합의하고 교류하는 게 북한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남한 사람들도 위한 거거든요. 예. 결국 우리 내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 미래 먹거리는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고 예.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충분히 이 빨리 이 지금과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이 냉랭했던 남북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